비례.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블루투스 무선 이어셋에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인플레이 시대 생존기 절약 꿀팁이나 부업 아이디어들 듣고 있는데요. 2346번님 이거 저도 몰랐네요. 다슨 건전지 동사무소에 100개 갖다 주면 새 건전지 20개 주더군요. 이런 제도가 있군요. 김생근님은 30년도 넘게 피웠던 담배 이게 자꾸 작년에 담배값이 인상돼서 금연에 도전 중입니다. 퇴근 후에 라이딩과 주말마다 등산으로 극복 중입니다. 아이 그럼요. 그리고 올해는 수선의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말씀 어제 드렸는데 4605번님이 혼수로 장만했던 냉장고에서 물이 흘러서 바꿔야 되나 고민했는데 남편이 유튜브 몇 번 보더니 뚝딱 고쳤습니다. 20년 만에 냉장고 바꾸나 했더니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아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올해 지금 같은 시기에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박대기, 조정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이해서 이 긴축의 시대 다양한 짠테크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교재비 유흥비가 많이 줄었어요. 후배들하고 밥 먹고 그냥 가볍게 자리를 털고 일어서면 후배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많이 절약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허리띠 졸라매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제로페이 최근에 그 농활 상품권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을 최근에 뿌리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다음 주까지. 그래서 이제 날짜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 접촉자가 수만 명이 돼서 좀 힘들긴 한데 이게 한 20-30% 정도 할인이 됩니다. 네, 정부 예산으로 크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그 제로페이를 이제 결제를 하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전통시장 마장동이나 노량진 이런 데서 수산물이나 농수산물 사시면은 이 전통시장도 살리고 20-30% 할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는 저 제로페이를 저거 말고 그냥 지역사랑 상품권 다들 사본 기억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할인율은 10% 적지만 근데 이건 70만 원어치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70만 원어치면 7만 원 할인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사고 배우자가 사면 140만 원어치를 사니까 14만 원. 근데 이게 다 학원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비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짠테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조 기자는요? 저는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인 쿠폰이랑 카드 할인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정보 싸움이어갖고 모르면 잘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할인 받으면 이제 집에서 다른 뭐 분들이 안 쓰는 게 아끼는 거다. 안 쓰면 100% 아낀다. 이래서 네 항상 할인율이 높다고 아낀다. 이래서 네 항상 할인율이 높다고 미리 사두는 게 과연 절약일까에 대한 의문도 좀 들리네요. 또 금액 맞추려면 좀 더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정인 기자랑 별다방에 가보면 조정인 기자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 준비된 음료 됐습니다라고 할 때 별칭을 불러주거든요. 그 별칭이 소비요정이세요. 소비요정. 네, 반응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절약요정이 돼가시는 중이니까. 자,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에 3.25% 기준금리가 오르기는 오르겠죠? 네. 0.2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이긴 한데 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0.25%포인트 올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몇 가지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13일 날 열리더라고요. 이번 금통위가.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일 밤에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시장 예상은 이제 6%대 중반 6.6%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획기적으로 물가가 덜 올랐다. 6% 초반대로 내려갔다. 이러면은 이달 말에 열린 미국의 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금통위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농반 진반이지만 이제 둔촌주공의
일병 구하기를 이번에도 다시 할 것이냐 이런 점인데 17일 날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이 둔촌주공 수분양자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7% 정도 계약률에 미달하게 되면은 PF 돌아오는 만기를 납부할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대 기자 말씀은 부동산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가 이제 약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약간 있겠죠. 시장은 언제나 저금리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도 그리고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도 금리가 낮아져야 좋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생각해 보면 올 연초 맞아서 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쓰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는 분명 저금리를 기다리지만 저금리는 한참 멀리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나라 상황 때문이 아니고 미국 때문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예전에 뭐 이와 비슷한 종류의 고금리 시기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던 오일 쇼크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는 금리를 물가보다 높였습니다. 물가가 이번에 한 8, 9%까지 갔지만 미국은 그만큼 금리를 높이진 않았어요. 못 높였죠. 높일 수 없어서. 근데 이 상태로 과연 저 물가가 완전히 내려올 것이냐. 오일 쇼크 때도 보면 12, 13%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그 금리를 그 정도 높이니까 낮아지긴 했는데 한 6% 정도밖에 안 낮아졌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계속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연준은 이제 물가가 꺾이니 금리도 내려도 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역사적인 오판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한참 더 금리를 오랫동안 높게 유지를 해야 물가가 충분히 떨어진다라는 학습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미국에서. 의사록에도 종종 등장했죠. 그런 맞습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저금리를 원하고 이제는 좀 비둘기적인 멘트가 나올 거야 하는데 파월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뭐 안 높여갈 수 있겠느냐. 이번에 한 스텝이라고 해서 이게 끝난 것이겠느냐라는 의문까지 조금 들 수 있습니다. 파월이나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역사적인 오판을 지난해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자꾸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연준에 대한 어떤 엄청나게 안 좋은 악화된 여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지금 0.25%로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리 그걸 갖다 이제 좀 속도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인하로 돌아선다고 하면은 만약에 인플레가 또 발생하게 되면은 그 감당을 엄청나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중론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쫓아가야 될 거냐. 우리는 지금 3.25 기준 금리가 미국은 상단 기준으로 4.5인데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의 충격을 계속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아까 부동산 얘기도 나왔고 뭐 한미 자본 유출 우려는 오래된 우려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어디까지 우리가 미국을 쫓아가야 될까요? 이거 역시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미국과 한국의 금리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요. 미국이 금리를 팍 올려서 정점에 달했을 때는 우리는 대체로 거기까지 못 갑니다. 미국은 신나게 올리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여튼 미국과 따라가고 미국이 내리기 시작한 걸 보면 그때 우리 내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그렇게 우리는 올리고 내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후행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미국이 한참 더 내려가고 우리는 거기까지 못 내리는 경향도 있고 지금 역전 상황 자체는 이런 종류의 흐름이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가는 흐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따라만 가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환율이 작년 연말에 굉장히 우려한 상황까지 갔지만 지금 뭐 1200 초반대까지 내려온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라면 뭐 자본 유출 걱정도 어느 정도는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따라만 가주면 된다. 미국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면 된다. 미국 상황도 있긴 하지만 국내 상황도 물가가 뭐 조금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뭐 5%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저희 이제 상반기에 뭐 전기 요금부터 해갖고 뭐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게 물가 상승을 높이는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렇게 미국
보조를 맞추기도 하지만 국내 요인 때문에 저희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이번에는 0.25%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역시 이제 서민들 이자 부담이 걱정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벌써 8%에 달했고 이러다가 9% 10% 가는 거 아니냐. 한두 차례 더 오를 가능성들을 시장에서 점치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실제로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출 금리의 상한은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두 자릿수 갈 수도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금리가 만약에 이번에 한 단계만 한 스텝만 오른다면 예.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 않겠느냐 싶고 큰 틀의 변화가 없겠지만 예. 사실 시장은 지금 이제 금리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오르면 상단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오른다면 두 자릿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금리가 대출과 예금의 상관관계에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네. 그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왔고 또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채권시장 같은 데선 이미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런 느낌들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보면 끝없이 치솟을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예적금 금리가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기준금리와도 동떨어질 정도로 가파르게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나요? 여기 시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금융당국이 무엇을 했나에 주목을 할 겁니다. 예. 시장을 중시한다는 건 시장에다가 내버려뒀으면 자연스럽게 조정됐을 것을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무엇을 했다는 건데 그 개입해서 무엇을 했다는 건 금리 너무 높이지 마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 너무 높이지 마라. 특히 예금 금리를 너무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높아지니 안 된다라고 사인을 줬는데 예. 사실은 이게 어떤 효과를 냈냐면 결국 예금 금리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기미가 있죠 요즘. 예. 그렇게 되면 예금에 사람들이 안 하겠죠 예금을. 예금 말고 다른 대체 수단을 찾겠죠. 예. 그러면 은행들은 이 예금을 유치하지 못했으니 빌려줄 돈이 부족해집니다.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오히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은 시장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가 잘못했다. 왜 저걸 개입해서 올리지 못하겠느냐라고 일종의 얘기해요. 규제의 역설이네요.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 너무 높여놓으면 이게 코픽스 금리라고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서 변동금리 이 대출 금리를 올려놓을 거다. 그래서 이걸 막아놨더니 오히려 이제 대출 금리가 더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 개입 말고 또 다른 요인들도 있는 겁니까? 작년에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은행채 좀 사태도 조달금리나 이런 것들이 막히면서 좀 그런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그 은행들에서 높은 금리로 이제 자본을 조달해야 돼서 이 대출 금리가 좀 따라서 오른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조달 금리가 좀 그 낮아진 상황에서 대출 금리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었고 또 네, 이런 것도 좀 비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요인 하나 더 보자면은 예. 이게 사실 8%가 상단이라고 그러는데 대출 받으러 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다 8% 적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6% 정도 적용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 8%까지 올라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의 그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라든지 또 상당 은행이 이제 위험도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위험들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뭐 제2금융권 대출이라든가 리볼빙 서비스,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이거는 벌써 두 자릿수가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정작 이 저신용자들한테 빠져나갈 구멍을 안 준다. 이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수밖에는 없게 만든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해줄 방안은 없나요?
사실 어제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예. 화제가 됐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한 20% 정도로 지금 설정돼 있는데 이걸 예. 24%나 7, 8%로 높이자. 이런 얘기를 금융당국이 할 줄은 몰랐는데 오히려 네. 높이자. 높여놓으면은 오히려 돈을 못 빌리는 것보다는 금리가 좀 높더라도 자금이 순환돼서 빌릴 수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당장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고 그런 발표를 할 계획도 없다고는 했지만 분명히 논의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예. 그러면 금리를 더 높여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해준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청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 최고금리라는 것 때문에 돈을 오히려 안 빌려주게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자, 예적금 금리는 주춤하다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취재하시는 기자분들이 해 주셨는데 그럼 한동안 계속 예적금으로 돈이 몰렸는데 이제 약간 주춤해지면 여유자금 뭐 주식시장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위험자산으로 갑니까? 지금 이미 충분히 예적금에 많이 몰려 있을 거고요. 작년 통계 보시면 예. 그 예적금으로 뭐 재작년보다 한 160조 이상 몰렸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많이 몰려 있고 지금 이 돈이 빠져나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 같은 쪽으로 가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권 투자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건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그런 돈의 논리라는 게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걱정인 건 이렇게 금리가 이미 뛰고 보니까 사실 정부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거에 규제 상한을 40%로 정해뒀는데 그 얘기는 1년에 버는 돈의 40% 이상은 빚 원금이나 이자 갚는데 쓰지 말라는 건데 이미 높아지는 바람에 뭐 60, 70%가 됐다 이게. 이 규제가 무의미해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면서 400% 성과급 얘기도 나오는데 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도 좀 최근에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예. 이제 굉장히 높은 성과급을 가져가고 예. 뭐 이러는데 사실 뭐 그 이제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반응을 보면은 예. 이제 왜 내 예금으로 은행들이 그 이익을 누리느냐 예. 그리고 왜 영업 시간은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냐 뭐 이런 비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욕심 미운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기간 네. 중에 1시간 줄었던 영업 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심지어 이제 KB국민은행 일부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심시간 영업 중단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서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거 없이 미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긴축의 고통 이게 아직 현실화 안 됐습니다. 저희 경제 우리나라 경제 아직 긴축의 고통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를테면 실업이 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없어서 기업들이 도산한다든지 하는 일이 올해 벌어질 수 있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DSR도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돈이 금리 인상으로 너무 높아졌으니 많아졌으니 이거 못 갚는 사람 나올 것이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이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하느냐라는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경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든데 은행은 왜 더 돈을 버는 것이야. 예, 작년에 뭐 기름값이 이렇게 높아져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전도 힘든데 왜 발전 회사들은 돈을 번다는 것이야. 뭐 이런 경기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기업들을 보면 약간 이해하기도 어렵고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 화도 나고 당연히 자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올해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빚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빚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는 않아 보이는데 이미 금리는 많이 올랐고 집이 있다면 집을 팔아야 되고 혹은 자산이 있다면 반등기에 이걸 빚을 내서 산 자산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특히 이제 중고차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빚을 내서 사는 자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자동차 캐피탈 이런 것들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10%대를 넘어서면서 최근엔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예. 아까 뭐 수리 얘기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차를 잘 고쳐서 타고 다녀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7718번님이 비용 절감한답시고 직접 도배하다가 비용만 더 들고 아내한테 이건 진짜 손재주가 필요한 거죠. 이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이유죠. 그 건설 현장에서도 도배일 하시는 분들 일당이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숙련된 솜씨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형이 사실은 관련 얘기를 하자면 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체감하는 것이 제 친형이 예.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그런데 요즘 일감이 전혀 없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 때 굉장히 폭발했던 그 인테리어 수요가 지금 싹 사라지고 있다. 체감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제 좀 뭐 영업이 좀 안 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인테리어 같은 건 좀 시공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조금 누적돼가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네. 중에는 내구재, 뭐 네. 자동차라든가 아까 냉장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거 많이 샀고 인테리어도 많이 했는데 가구도 많이 샀고 이게 또 끊기는 분위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포함해서. 금리가 세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대나 채권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해 안에 인하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 뭐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초에 예.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들 중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내다본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설마 러시아가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대부분 봤었는데 결국은 전쟁이 벌어졌고 이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데 언젠가 갑자기 중단될 수가 있고 또 에너지 공급 상황이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고 예. 이런 이제 돌발적인 그러니까 블랙스완하고 반대의 어떤 파랑새가 등장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외신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좋은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발 변수가 벌어지지 않으면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투자 시장은 항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오를 핑계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니까요. 예. 다만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상 그렇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인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부채 구조 조정, 빚 줄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올 한해 고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시죠. 보통 우리나라 인터넷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세요? 빠르다? 최고? 세계 1위. 다들 한 번쯤 한국 인터넷 속도에 주목하는 해외 반응 본 적 있을 테고요. 그런데 최근 이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세계 30위권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미국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는 171.12mbps로 세계 34위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 프랑스보다도 한참 낮은 순위입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순위가 밀리게 된 걸까요? 업계 측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망 도입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일찍 구축하면서 품질이 좀 떨어지는 동축 케이블과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광 케이블을 섞어 쓰고 있고 후발국들은 주로 속도가 빠른 광 케이블을 새로 깔아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야?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 아니었어? 이거 진짜 믿을 만한 얘기일까요? 이번에 나온 결과가 몇 명을 샘플로 잡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가령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가입을 할 때 최대 100메가까지 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1기가까지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금이 더 비싸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은 기가 인터넷이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100메가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샘플로 잡으면 속도가 100메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적절한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통계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당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결과값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가 정말 170mbps 정도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1080p 화질의 동영상을 무리 없이 시청하는 데 필요한 속도는 5mbps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크게 불편을 겪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만 뒤처지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 일단 안심. 우리 너무 등수에 연연해하지 말자고요. 자, 방위 산업 특히 K방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대기 기자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2월 24일이면 만 1년이 되는군요.
네. 휴전 가능성은 있습니까? 실제로 뭐 언론이 기대 섞인 전망입니까? 연초에 사실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휴전을 좀 하자. 물론 이제 하루 휴전이었습니다. 제안도 하기도 했고요. 예.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바로는 러시아 쪽에서 휴전을 제안해 왔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현재 각자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대로 그냥 그 국경선을 긋자 이런 입장인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전쟁 이전의 국경도 아니고 아직까지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 좀 있는 상황에서 예. 뭐 그걸 그대로 놔두고 휴전을 하자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 흥미로운 것은 한국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렇죠. 한국도 휴전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한국으로부터 들었다. 실제로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예. 고위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올해 중순쯤에는 그러니까 올해 연의 중순쯤에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크라이나 쪽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조금씩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냐 지느냐로 보면 예.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쪽인데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더 크죠. 근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긴 한데 그와 별개로 저는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김훈의 남한산성이 생각납니다. 어떤 맥락에서요?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가죠. 질 줄 알고 있고 이제 우리는 패배로 향하는 길에 있지만 근데 지금 나가서 그만둔다. 전쟁을 그만둔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푸라기 이런 것들 혹시 시민들의 서민들의 뭐 먹을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도 다 죽을 써서 말을 줍니다. 전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전투 속에서 지는 걸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전투를 하지 않으면 잘 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저희 한국 전쟁 때도 사실 저희 한국 전쟁도 기억하시겠지만 초반 한 6개월의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38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전쟁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 소모전이 길어지면 힘들어지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전혀 신경 쓸 수 없고 계속 원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힘들어지겠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전쟁을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끝낼 수밖에 없게 됐어. 라는 상황이 와야 우크라이나가 휴전 제의에 응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아직 우크라이나 쪽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몰고 온 불안감 그리고 중국의 대만에 대한 신경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실제로도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를 좀 늘리는 추세죠. 특히 일본 쪽 우리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이 명실상부한 3위 국가가 특히 방위산업이라든가 방위비 지출 면에서 되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 방위비 지출을 보면은 흔히 일본은 군대가 원래 헌법상 없으니까 우리보다 지출을 덜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과거에는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위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10위고 전 세계, 일본이 9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현재도 일본이 9위로 앞서고 있는데 일본의 계획대로 보자면은 5년 뒤에는 일본이 전 세계 3위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바로 그 다음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거 침략당한 역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죠. 이런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위 산업의 호황을 몰고 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분위기만 풍기는 겁니까? 그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포함해서 일부 유럽 국가의 우리 제품들 군수산업 물자들 수출하는 거 보면 실제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실적이 26조 원으로 사상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난해 실적은 분명히 훈풍이 맞고 지금 저도 이제 해당 업체들에 물어보니까 공장을 쉴 틈 없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를 받더라도 이제는 납기가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도 약간 좀 망설여지는 그런 타임이 왔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도 되게 흥미롭게 본 게 뭐 최근에 다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로템 같은 경우에
인력 채용을 이런 사람들 많이 구하더라고요. 폴란드어 가능한 분 해서 뭐 직무, 폴란드 전차 영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폴란드 가능하신 분들을 엄청난 숫자로 많이 뽑고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에 세계가 그 전쟁 전의 세계와 같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중국과 미국이 이제 갈라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긴장감도 있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전쟁 뒤에도 지금의 러시아로 남아 있다면 계속해서 긴장 상황이 조성될 텐데 동유럽에는 계속해서 군수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 동유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이 혹시 군사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뒤에 지금 평평하지도 않고 그 안보적으로도 위협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 세계라면 이런저런 좌잘한 군수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 그중에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한국이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지정학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그렇게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의 경쟁력은 뭡니까? 우리나라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좀 지정학적 상황이 만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방위산업 대국이긴 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평화기한이 되면서 이제 공장을 없애버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공장을 떠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 계속 갔기 때문에 뭐 창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전히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장도 계속 가동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세계가 전쟁 국면으로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없었던 공장이 한국에는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급히 주문이 필요했던 폴란드라든지 이집트,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공장으로 계약을 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우리한테다가 자주포 같은 거 달라고 하고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방위산업이 지금 같은 호황을 누리기 전에는 고민이 어느 정도는 가동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도 그래야 이제 나중에 급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건데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방산주는 테마주로 지난 한 6개월간 굉장한 빛을 봤는데 아직도 투자할 만합니까?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까? 기대감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연초에 많이 내렸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이 주가가 적정가 이런 건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약간 불안 요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난해 계약했던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제외하고 또 다른 이제 우리나라 사갈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이제 계약이 다 비밀 내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정말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몇 개 나라들이 더 떠오르지만은 실제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그런 회사의 그 고위 관계자들도 안 알려주고 또는 이제 그 라인이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조금 앞서는 면도 있었죠. 그래서 연초에 좀 빠졌는데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근의 화제는 한화가 독보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데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이 된다는 얘기에 이어서 지금 카이라고 항공 분야 여기 인수 가능성까지 언론에 제기되던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방위산업 주요 축을 다 가지게 되는 건데 우주항공까지 뭐 괜찮습니까? 방위산업은 독과점의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어차피 그 많은 나라들에서 방위산업이라는 게 한 무기당 독과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카이를 과연 하나가 인수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그럴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많은 시장이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왜 저걸 인수를 하지? 죄송합니다. 왜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날 것 같은 회사를 왜 인수하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아마도 이제 카이까지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산업계를 선도하는 뭐 세계 방산시장에 뛰어드는 회사로 성장시키는 하나의 그 1단계가 아닐까. 왜냐하면 대우조선도 지금 방위산업 그 해군 무기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점들이 고려된 것인데 결국은 대우조선을 인수한 다음에 하나가 성과를 낸다면은
하나는 아마도 이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카이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PR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카이가 사실 그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가장 박사 기자가 많은 회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예. 상당히 우리나라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항공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한 그런 회사인데 이게 그 특정 기업에 이제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가격을 받고 인수가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특혜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세계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방위사업계가 술렁거린다. 카이에 있던 카이의 고위 임원이 한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밑작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화는 틀림없이 카이가 한국 항공우주가 굉장히 탐이 나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이걸 시도할 겁니다. 앞으로 뭐 명약관화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를 종합해 보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작스러운 휴전을 맞더라도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여전할 거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게 지역별로 꽤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군요. 약간 지나친 기대감이 조정받는 국면이긴 하지만 방위산업의 중요성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을 거다. 자, 지금까지 KBS 서영민, 박대기, 조정인 기자와 함께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진행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뉴스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뵐 텐데요. 2부에서는 창업 트렌드 진행하겠습니다. 미국 외식업 시장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올해 우리 외식업 트렌드도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 외식업 트렌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10시 5분 2부에서 돌아올 텐데요. 짠테크 노하우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부에서 더 소개해 드리죠.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 발달